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이외 정치권 소식을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영석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간밤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축구는 16강 진출했지만 정치권도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고 축구는 달아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주중에 내리면서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이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10일째를 맞고 있는데 파업이 일단 길어지면서 실생활에서의 어떤 국민들의 불편도 이제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시는데 두 분께 먼저 의견 들어보고 내용 본격적으로 짚어보죠. 먼저 원 변호사님 얘기해 주시죠.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다. 예. 화물연대는 사실은 그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들의 집합. 옛날에 그 유럽의 길드처럼 그런 사업자들이고요. 그러니까 노사 관계를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를 추가로 연장해 달라라는 취지고 이거는 법 개정, 정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네. 법 개정과 정책에 관련한 사항이라면 국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지금 민주당은 그저께도 방송법을 일방적으로 과방위해서 날치기 통과했듯이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180석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런 법 개정과 정책에 관한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굳이 민주당은 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이슈에 대해서 국회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른 그 법률들 이상민 해임 결의안이라든지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든지 날치기 통과를 할 기세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한다. 예. 이거야말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예. 어떤 의심이 드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원영석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다. 여당의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서용주 부대변인은 다른 의견일 것 같습니다. 들어보죠. 이 정말 정부의 무책임한 화물연대 대처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국민들, 노동자, 지금 자영업자라고 했는데요. 자영업자한테 어떻게 업무 개시 명령을 강제로 내립니까? 노동자도 아닌데. 그런 게 논리 맞지도 않고요. 이거는 정말 취약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보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요. 국가가 법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이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이 다 피해를 받잖아요. 지금 물류 대란 부분 시작해서 주유소에 기름도 없고 여러 가지가 지금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 채 타협도 없이 그냥 법과 원칙을 단호하게 지키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해서 예. 면허 취소하고 생계를 박탈하겠다.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보면 정부는 애초부터 약속을 이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지키지 않았다. 지난 6월에 말하자면 안전운임제 3년을 논의하겠다. 3년 부분 논의하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해놓고 안 지켜요. 그러더니 기다리다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왜 안 지킵니까? 우리 파업합니다. 했을 때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 국민들 삶을 볼모로 불법 파업이야. 이러면서 어떤 대화도 없이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국회에 먼저 공이 오기보다는 예. 정부에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정부가 풀어야 된다? 그렇죠. 연역을 보시면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때 생겼어요. 당시에 이제 IMF 때죠. 그래서 이 노동자와 사측이 어떤 여러 가지 국민 경제 위기 극복 등 여러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부분들을 예.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를 먼저 앞에 뒀죠. 사노가 아니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당시 IMF 때 여러 가지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 정부가 흘러오면서 이런 파업에 있어서 노사정위원회, 이거 정부 직속위원회죠. 거기서 조정 기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고 그 노사를 갈등을 조정해야 될 김문수 위원장도 정부의 편을 들어서 대화나 타협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국민의 삶이 빡빡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말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정말 정작 국민들의 삶은 도외시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야박하게 하는 정부는 절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원 변호사께서 처분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건무개시 명령이라는 거는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원래 이 개인 사업자들의 상품에 대해서 그 안전운임제 같은 최저 가격제를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편의점의 껌값도 그리고 빵집의 빵값도 각자 그 시장 원리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정해지는데 그 화물연대라는 운송 사업자들의 운송 요금을 안전운임제라는 최저임금제 비슷한 걸로 최저가격제를 만들어 놓고 그 이하로는 받지 못하게 그렇게 고정시켰습니다. 그 고정시킨 대가로 그러면 이거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했으니 언제든지 업무 개시를 하면 업무를 그 파업을 하지 말고 업무를 개시해라 이런 반대급부로 설정이 돼 있는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왜 개인 사업자한테 업무 개시 명령을 강제하느냐 그거는 이 법이 만들어진 연역과 그 취지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뭐 오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법적으로 따지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한 대로요. 이거를 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운임제는 최저임금제를 줄 수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국회 영역이 그 영역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법적으로 일몰제를 만들어서 3년 일몰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그 제도가 미비하니까. 그래서 일몰이 끝나가니까 이거를 연구로 해달라라고 주장했던 게 화물연대의 이야기였고 정부가 지난 6월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랬고 정부도 그러면 3년 더 유예해보자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화물연대가 또 왜 안 지키냐 약속을 정부한테 하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갑자기 너희들 불법이야 하면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다 업무 개시 안 하면 당신들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안 쓰고 다 면허 취소해버리겠다. 이런 겁박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제가 봐서는 어떤 법률적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왜 정부가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온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거는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노총이나 노조의 파업 자체에서 보수층 쪽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노총, 민주노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경투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다. 강한 강경 대응이. 두 번째는 민주노총이든 노조든 간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보면 언론이든 노조든 간에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자. 처음부터 이거를 대화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대화보다는 뭔가 힘으로써 기선제압을 하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게 국정 기조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지난 MBC 사태를 보면서도 언론에 대해서 강경하게 해야만 언론이 앞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점하는 기싸움에서 이기겠다라는 것이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 자체도 노조의 이런 어떤 이걸 기싸움으로 보는 거죠. 생존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초반에는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것이 그 저변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정부 운영 방식인 것 같아요. 강대강.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좀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가장 국정 운영에서 쉬운 게 뭐냐면 사람관계도 그렇고요. 법대로 합시다 합니다. 대화가 제일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필요하고. 근데 제일 쉬운 건 그래 우리 법대로 해. 근데 정부가 지금 국민을 상대로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강경 대응 배경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그런 뭐 법대로 하자는 어떤 그런 어떤 취지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분석하셨는데 원 변호사 보실 때는 그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국민을 이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화물연대 그 운송사업자 외 국민은 없냐라고 좀 대묻고 싶은데요. 그 물류 비용이라는 게 단순히 그 화물연대 사업자의 비용, 그 수익만이 전체 원가는 아닙니다. 화주나 아니면 그 운송사업자 이런 네. 사람들도 이제 그 자기들만의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물연대의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비용은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줄어드는 겁니다. 나머지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시장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안전운임제의 적용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안전운임제 최저가격제가 적용이 안 되고
화물사업자는 최저가격제를 무조건 적용하라 그러면 결국 화물사업자의 최저가격제 외의 비용은 전부 화주나 아니면 그 개인 운송사업자가, 예. 운송사업자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연쇄적으로 전가되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화물연대 사업자 이꼴 전체 국민이다라고 그 등치시켜서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화물연대 사업자가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장현이나 이런 이제 그 지하철 파업 같은 경우에는 예. 장애인은 공인된 약자죠. 장애인이 공인된 약자라는 거에 아무도 의견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근데 화물연대 사업자들의 컨테이너 운송 사업자의 평균 월 소득이 4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물이라든지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의 월 평균 수익이 4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산업 월요보험이나 이런 근거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득에 잡힌 것만 따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약자로서 자기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명분 없는 정식 파업으로서 법 개정 문제를 총파업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지 네. 저는 뭐 그건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이상한 논리인데요. 귀족 노조다. 배가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노조의 어떤 투정이다. 규정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부분이 이분들도 많이 감내를 했던 거예요. 지금 기름값만, 경유값만 보시면 100만 원 하던 게 23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월 430만 원이요. 몇 시간 일해서 430만 원 버는지를 알아야죠. 이분들이요. 정말 거기에서 이 트레일러 뒤에서 자면서 정말 새우잠 자면서 15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잘 벌 때는 그래 볼 수 있겠죠. 평균이지만 못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귀족 노조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허위에 가깝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대화가 가장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대화를 하려면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추를 정부가 잘못 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화물연대가 강자인가요? 정부가 강자인가요? 정부가 강자죠. 화물연대는 약하니까 단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약자들은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을 하는 이 노동자들한테 정부가 대화하자고 얘기했습니까? 6월에 약속했던 거를 고리 지키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니까 안 돌아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던 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터달라고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저희 좀 봐주세요, 우리하고 대화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대화를 정부가 안 했잖아요. 이럴 때 작동해야 되는 게 노사정위원회였습니다. 근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과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 불법이고 정부가 잘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나서 노동자들, 대통령은 그래도 노동자들 만나서 우리 대화합시다 해야 될 뿐이 그러고 있으니 이 정부 시스템 자체가 대화의 물꼬를 못 트는 건 정부의 책임이죠. 그래서 제가 이 화물연대 해법은 정부한테 있다.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금 입장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좀 명구할 수 있으니 예. 노사정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계에서 좀 나름 잔뼈 굵으셨잖아요. 그럼 가셔서 화물연대, 민주노총 대화의 물꼬를 먼저 타야 되지 않겠냐? 예.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 변호사께서는 어쨌든 그렇잖아요. 이게 뭐 노사정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성유미 앵커의 표현대로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출구 전략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윤 대통령 입장은 법대로 끝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게 그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또 상황이 더 확전되거나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 변호사 생각하시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의 어떤 출구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없다고 예, 보시는 거죠? 국가 대계를 위해서 원칙을 세우는 작업들은 이제 땀과 노력,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당 파업이나 이런 거는 한 번은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문제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이런 너무나도 그 명분 없는 말 그대로 정치 파업의 문제에 대해서 네. 이거를 어떤 협상안이라고 하면서 중간점을 낸다는 거는 모든 그런 어찌 보면 그 파업을 할 수 있는 주체들한테 네. 부당한 파업을 해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진통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면 참모들은 10발을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머릿속에 넣고 그거를 일관되게 지속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정치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명분이 없다고 규정이 된 상황에서는 뭐 이건 지금 이 상황으로 그냥 밀고 가는 게 맞는 거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아니 첨언하실 저는 부분이 있을 것 답답한 같아요. 게 예. 그러니까 대화에 타협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 나라 대한민국 경제는 어떡합니까? 서민 경제는 어떡합니까? 물류가 멈추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가 너무 무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몽둥이를 들고 빨리 일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생계를 가지고 생계를 볼모로 해서 단체 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처벌을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노동을 강요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민주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강제 노동에 준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 노동자들한테 이 생존권을 가지고 무릎 꿇어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렇게 국민을 무릎 꿇치면 좋습니까? 정부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분명히 물러나고 이기고가 아니라 경제 플러스 국민에 대한 존경이 있다면 최소한 대화의 물꼬는 정부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도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법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날치기를 했다 어쨌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다 행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그거는 어떤 상징적으로 입법부는 주장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이렇게 국정 운영 좀 잘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조언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정부가 이걸 어떤 자존심 싸움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정부가 권력이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화물연대만 국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볼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영주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네. 그 안전운임제가 좀 연장안과 뭐 완전한 확정 이거에 있어서 그냥 정부가 이거 그냥 확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시는 거예요? 대안으로 좀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것들 그리고 주변에 전문가들 얘기를 해보면 안전운임제가요. 따지고 보면 물류와 유통 부분이 산업의 물줄기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이거는 일몰제로 3년 해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뭐 이제 사고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편차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물류 수송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크게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안전운임제가 영구적으로 정착이 되고 품목 부분만 이거를 이제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 5개, 6개 품목을 늘리자고 하잖아요. 예. 그런 지금은 좀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기업도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시멘트나 그것까지는 아니다. 컨테이너까지만 해서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순차적으로 품목을 늘려가는 이런 류의 것들을 먼저 정부가 제시를 한다면 예. 화물연대는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대화 자체도 시작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두 분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데요. 저희 그러니까요. 다음 주제로 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긍정 이후에 이제 노조 대응에 대한 평가가 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지지층은 이 방향성이 좀 옳다라고 본 걸까요? 어떻게 좀 분석하셨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그 노조 공화국 뭐 이런 식의 노조 일변도의 처리에 대해서 그게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힘들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강한 노조원이 있고 강한 근로자도 있고 부자 근로자도 있고 그리고 약한 사업자도 있고 가난한 사업자도 있습니다. 이미 그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다 다원화돼 가지고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꼴 그 사람이 강자다, 뭐 그 사람은 부자다 이런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 마치 일종의 계급투쟁 논리처럼 집단과 집단의 그 갈등을 조장하고 그거를 경쟁을 붙이고 아니면 어떤 집단은 좋은 집단, 어떤 집단은 나쁜 집단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예.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다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지율 상승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도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강성 노조 활동에 있어서 그렇게 썩 이렇게 동조하는 분들이
동조하지 않는 분들이 지지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재밌는 게 여론에 신경 쓰지 않겠다. 국면 보고 가겠다. 그래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이 화물연대를 대하는 태도는 여론 추이를 본 거예요. 아, 강성노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여론 추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건 강대강으로 가면 내가 포인트를 얻겠다라는 점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뭐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부가 잘했다고 시원해 보이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가 망가지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길게 봐서는 국가 경제가 이거는 스테로이드 같은 겁니다. 곧 20%로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국회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산안 처리 또 불발됐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다음 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여야는 참 국민들 보기에 참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서로 또 막 등 떠밀고 있어요. 그 책임을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참 보기 불편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현 상황 좀 보고 계세요? 그게 아마 큰 틀에서는 예산안이 중심이거든요. 이게 네.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근데 예산안은 여당 야당의 대치도 아니고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국회의원들 사이의 대치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 또 대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퍼즐을 짜는 게 함수가 완전히 고차방정식입니다. 각자 이해관계라는 게 굉장히 첨예하게 예, 다 예.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은 어쨌든 뭐 그게 이상민 장관 때문이다, 뭐 다른 이슈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자기 지역구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어떤 세력 거기에 대한 예산안 배정을 가지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고 긴축 예. 예산안에서는 뭐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예산은 통과될 거예요. 준예산으로 갈 생각은 여야가 없을 거다. 근데 네. 이게 정치가 실종된 지금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참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 시한으로 나눴던 부분들, 그다음에 국정조사 부분들 이걸 보면 국민의힘이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들도 예산하고 싶고 예. 국정조사 하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 지키기가 눈물겹다. 결국엔 이상민 장관 한 명 때문에요. 예산도 멈추고 국정조사도 멈추고 모든 게 멈췄다고 그게 보고 있어요.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예산안이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해임 건의안의 안건 때문입니다. 이거 올리면 우리 예산 안 받겠다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예산이죠.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묶는 게 민주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지금 유족들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해임과 파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임 건의안 올려야죠. 그러면은 이거를 왜 국정조사에 참여한 국민의힘이 이걸 못 봤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하는 이상민 장관을 지켜라. 이 나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한나라의 예산을 그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서 국내임이 이토록 어떻게 혼란을 초래하는지 참 안타깝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새벽 사이에 서해해 공무원 피격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법원이 심문을 했고요. 검토 끝에 발부를 결정했는데 구속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좀 봤거든요. 증거인멸 우려도 중요한데 사실은 범죄 소명이 일단 1차적으로 돼야 되니까요. 1차적으로 범죄 소명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럴만하다. 예.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발생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한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서훈 실장이 마지막 방어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훈 실장이 구속되면 그 다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깨져버리면 본인한테 예.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어나운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역대 이제 대통령의 이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골목 성명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결국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거고 진실화의 모든 게 드러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하고 문 전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칼끝이 향하게 될 거다 결과적으로 또 뭐 조사해 그렇게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본인이 거예요.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결국 본인 또 그걸 예측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 의견 듣고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무지막지하게 정치 보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요. 정치 보복이다. 예,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딱 두 개 축을 정해놓고 여기는 무조건 수사하겠다.
게 지금 현 정부입니다. 민생 다 필요 없습니다. 2명만 잡아놓으면 된다라는 게 현 정부의 어떤 방향 같고요. 그게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우 국정원장 자체의 구조가 한 거는요. 너무 웃긴 게 정책적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 자료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판단했던 자료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자료 자체는요. 어느 하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의 해석이 바뀌었죠. 그럼 이거는 해석의 차이를 재판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뤄봐야지 이걸 누구 하나 뭐 이게 잘못해서 뭐 삭제를 했다, 조그마한 거 검찰이 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이 사건을 종집시키고 싶으시면 SI 정보 본인이 동의해 주시면 되거든요. SI 정보를 공개하시면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영석 변호사,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